현여슬 여신과 함께하는 글로벌 외신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이번 주에도 다양한 외신 소식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한 주 동안 저희 연합인포맥스 단말기에서 클릭수가 가장 많았던 외신 탑5, 먼저 5위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위 기사는요, 마천루 저주 풀리나라는 이코노미스트 기사였는데요. 마천루의 저주, 그러니까 한 국가의 초고층 건물을 지으면 경제 위기가 찾아온다는 가설을 반박하는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가설을 최초로 제기했던 도이치방크 로렌스의 자료를 다시 분석해서 그 미국 GDP 성장과 비교를 했는데요. 14개의 건물 분석 결과 건물의 완공과 경기 사이클의 차이가 0에서 45개월 사이로 차이가 컸다고 합니다. 따라서 초고층 건물 건설이 꼭 경기 불황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기 어렵고 14개의 건물 중 7개만이 하향 곡선을 그려서 결국 이 가설을 절대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4개의 국가,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 중국, 홍콩에 있는 그 311개의 빌딩을 확대 적용해서 조사를 했는데 또 이거를 또 국가마다 1인당 GDP와 비교를 해봤는데요. 건물이 높고 많을수록 1인당 GDP가 높은 사실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저자는 마지막에 그 사람들이 초고층 건설 시장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를 보내는 동안 그 건축 시장의 기초는 탄탄했음을 보여줬다라고 주장했던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제가 사례를 조금 더 살펴봤는데요. 그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완공된 후에 31년에 경제 대공황이 찾아왔고요. 그리고 시카고 월리스타워와 그리고 뉴욕 세계무역센터가 완공된 후에는 73년과 78년에 오일 쇼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 북한에서도 이 마천루의 저주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북한에 있는 류경 호텔이 80년대에 착공을 시작했는데 90년대 그 소련 해체가 되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서 지금 현재 그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외에 그 말레이시아의 트윈타워 같은 경우는 완공 후에 IMF가 터졌고, 또 두바이의 부르주 칼리바 같은 경우는 리먼 사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마천루 저주에 걸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한전 부지를 매입한 그 현대차 사옥을 건설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리고 롯데건설이 그 잠실에 새로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거에 반해서 그 랜드마크론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한 국가의 그 건물이 새로 들어서게 되면 그만큼 경제가 부양하게 된다, 경기가 부양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논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보시나요? 그 건물이 이를테면 언제부터 이제 공사 계획을 잡아서 완공될 때까지 뭐 얼마 걸린다라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한 3, 4년, 길게 한 4, 5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획을 했을 때는 보통 경기가 좋을 때 계획을 하게 되고, 한 4, 5년 뒤가 지나면 경제가 이렇게 사이클이 있으니까 건물이 끝날 때쯤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경기가 조금 좀 하향 곡선을 그릴 때 완공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지, 높은 건물이 올라가서 부정적이었느냐?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좋을 때 계획을 해서 완공될 때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이클이 좀 밀려 내려올 때 된 게 아닌가. 그래서 뭐 그럼 어떻게 우연의 일치이지 뭐 그 이상도 그래도 아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나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선호가 바뀐 것 같아. 높은 빌딩을 져서 마천루의 저주가 온 게 아니라 경기가 최고로 과열됐을 때 100층짜리 질엄두를 내는 거거든. 그러잖아. 100층짜리 질엄두를 누가 내겠어요? 경기가 무지하게 좋을 거고 완전 버블일 때에 질라고 했는데 버블이 딱 터지면서 이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치면 우리는 이미 마천루의 저주를 받았죠. 그러니까 용산이 질라고 해도 못 졌잖아. 100층짜리 계획이 여러 군데 나왔거든. 그게 다 지금 무산이 돼버리고 다 뭐 사업 실패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는 이미 지나간 거고, 뭐 롯데나 현대차는 그거하고 관계없이 지금 최고 불황 때 짓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최고 불황 때 짓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새롭게 저주가 온다 이렇게 보기엔 좀 과한 것 같아. 그리고 이코노미스트 별로 믿지 마세요. 별로 좋은데 아니야. 지난주에 좋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몰라. 고급스럽다고 막 그러셨으면서. 저기 글이나 이런 건 아주 고급스럽게 잘 쓰는데 얘들이 좀 안 좋은, 질적으로 좀 나쁜 애들이야. 사 위 기사는요, 길어지는 사모펀드 운용기간이라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였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사모펀드는 설정 후에 10년 내에 투자 수익금을 돌려주고 청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그 현재 사모펀드의 운용기간이 평균 13.2년으로 역대 최장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성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청산된 펀드 중 10년 이내였던 펀드 비율이 12%에 그쳤다고 합니다. 필리코는 운용기간의 장기화는 투자 수익률의 하락을 의미하고 잠재적으로 심각한 유동성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위 기사는요, 블로거 데뷔한 버냉키 서머스의 장기 침체론에 반론을 제기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였습니다. 버냉키 의장이 자신의 블로그에 장기 침체 가설을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서머스 전 장관은 금융위기 이후에 선진국의 경기 부진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만성적인 수요 부족, 투자 감소, 그리고 고용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여기에 대해 버냉키 의장은 장기 침체 가설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국제적 차원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국 안에서 장기 침체 여건이 조성되더라도 해외에는 투자 기회가 있을 수 있다면서 개방 경제에서 장기 침체가 발생하려면 세계 모든 곳에서 자본 투자에 따른 수익률이 영구적으로 낮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버냉키가 사실 이 글을 3월 31일에 올렸었는데요. 바로 그 다음 날 서머스 장관이 개인 홈페이지에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버냉키에 보내는 답장이란 제목의 글이었는데요. 이 글에서 그 자신도 가설이 틀렸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세계 대다수의 국가들이 사실 저성장률의 그 전망치가 그 수년간 하향되어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과도한 저축이라는 만성적 문제에 직면했을 가능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지금 버냉키와 서머스가 정말 상반되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연구원님들 각자는 어느 쪽 의견에 좀 더 가까우신가요? 교과서적으로 보면 침체의 큰 틀에서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는 거다. 거기서 이렇게 작은 파동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는가라고 목소리가 작아지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 이런 좀 미국 분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블로거 활동을 좀 많이 하시고 유명한 분들이 서로 이렇게 반박도 하시는데 좀 스타일식이 좀 있으신 거 아닌가.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서로 이제 디스하면서 서로 같이 좀 유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책도 팔고 강연도 하시고 좀 이런 측면이지 않는가, 좀 그런 약간 삐딱한 측면으로 보게 됩니다. 2위 기사인데요. 유로존 생존 해법은 유럽 합중국 출범에 있다라는 텔레그래프 기사였습니다. 앤드류 보서머스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과거 라틴 통화 동맹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통화 동맹 등 그 동맹이 반세기를 넘은 적이 없다면서 유로존 내 이원화된 그 시스템의 유지에 어려움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유로존 체제에 반기를 드는 좌파 정당들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는데 재정 분배 방식의 정치적 합의가 이뤄져야 유로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회원국들이 주권을 양도해 유럽 합중국을 만들지 않는 이상 현재의 유로존 체제가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유럽 합중국이라는 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좀 극단적인 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방안이 나올 정도로 지금 유로존 내의 그 균열이 심각한가 저는 좀 그게 궁금하거든요. 좀 유로존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네, 이게 뭐 계속 유럽 채무위기 나올 때마다 얘기했던 바가 없고요. 채무위기가 결국 이제 재정이 통합되지 않은 반쪽짜리 통화동맹 한계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뭐 ECB가 지금 돈을 푼다라고 해서 되겠냐가 의심을 가지는 것도 결국 재정이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합중국, 그러니까 단일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요. 뭐 계속 해자되는 말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봤었을 때도 유럽은 그렇지 않은 이상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럽 합중국 제시한 이 방안이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글로 가려고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 그걸 목표. 결국은 그 통화 그러니까 거시경제학의 그 이제 화폐금융론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국 1통화인데 1국의 2통화도 안 되고 2국의 1통화도 안 돼요. 그러니까 1국의 2통화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나오는 게 바로 그거고 2국의 1통화가 되면 이거는 어느 나라가 그 개별적으로 자기가 통화 주권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위기가 오면 돈을 찍어서 갚아야 되는데 돈을 찍어서 갚을 방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합치지 않고는 결국은 방법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합치든지 깨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느 쪽으로 갈지는 깨지는 쪽으로 가면 안 좋으니까 합치는 쪽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유럽 합중국은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이라는 게 뭐 본부장님 한번 말씀 주셨지만 이게 항상 또 유럽이 침략의 역사고 또 합쳐지는 역사가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유로존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석탄 공동체에서 출범을 했는데 걔들 또 종교적으로도 되게 의미가 있는 집단이거든요. 그렇죠. 보시면 이제 유로존이라는 게 사실 대부분 다 카톨릭 국가들이에요. 유일하게 개신교는
핀란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국 영국 중에서도 유로존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아일랜드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아일랜드는 캐톨릭 국가고 그래서 이게 뭐 또 합치려고 그러면 얘네들 종교도 매우 중요하고 예전에 이제 종교 전쟁도 엄청 일으키고 있었는데 어찌됐건 유로존이라는 게 아무 의미 없이 출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방향으로 갈 여지도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들거든요. 다음 기사로 넘어갈게요. 한 주 동안 클릭수가 가장 많았던 대망의 1위 기사는요. 한국경제 파티는 끝났다라는 이코노미스트지 기사였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가 한국 경제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진단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연초 한은이 경제 성장률을 3.9%에서 3.4%로 수정했지만 HSBC는 3%를 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소비자 지출은 평균 1% 미만, 가계부채는 늘어서 GDP의 80%로 미국보다 높은 데다가 중국의 경기 부진으로 산업 생산 저조, 그리고 엔저의 원화 강세까지 겹친 것이 한국 경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로 꼽았습니다. 최근 한은이 1.75%로 금리를 사상 최저치로 낮췄고 정부는 금리 인하로 소비자 심리 회복과 수출 활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코노미스트지는 추가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전문가는 금리 인하가 봄바람 그 이상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약간의 부채 상환은 가능할지 몰라도 가계 소비는 늘릴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한국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논조로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같은 호에 굉장히 반대 논조의 기사를 내서 또 가지고 왔습니다. 신흥국 내 다음 위기는 이라는 기사였는데요. 이 기사에서는 그 경기 회복 지표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그 신흥국 국가 안에 있는 다음 위기 국가가 어디인지를 예측해보는 국가가 있었는데 이 기사에서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상위권에서 그 회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국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악화될 거라는 국가로 꼽혔던 곳은 폴란드와 인도, 불가리아 정도가 꼽혔습니다. 파티는 끝났는데 이게 그냥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처럼 성장은 하기 어렵다. 파티는 끝났는데 그래도 먹고 살 건 있다라는 거죠. 이제 먹고 살고 살 수는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는 파티는 끝났지만 뒤에 그래도 한국 경제는 먹고 살 거는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되지는 않았느냐 이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봐봐, 내가 이코노미스트 질적으로 나쁜 애들이라고 했잖아. 아니 근데 실제로 나쁜 애들이라니까요. 지금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하는 얘기의 논조는 그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실질 구매력 평가 GDP라고 하는 실질 GDP 같은 것들이 있는데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놓고 전 세계 GDP를 쫙 비교해 보면 좀 우리보다 좋은 나라가 몇 개 없어요. 미국은 우리보다 좋고 일본이 우리랑 사실은 거의 비슷한 생활 수준이고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이 우리보다 약간이나 아래예요. 우리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들이 그런 상태까지 왔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이제 니네 세계 1등 탑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니네 이제 어떡할 거냐, 뭐 가지고 새로운 성장 경로를 찾아갈 거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얘들은 그걸 갖다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 다른 말로 쓰는 건데 파티는 끝났다고 쓰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할 거냐를 묻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코노미스트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서 약간 좀 부정적으로 항상 써. 질적으로 나쁜 애들이야. 굉장히 밉보인 게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어서 집중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블룸버그 기사를 준비했는데요. 저희 연초에 2015 충격 예언이라고 해서 싹소뱅크의 예언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이 싹소뱅크의 예측 기사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싹소뱅크 주식 팔고 6개월간 휴식기 가져야 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요. 앞서서 이 제이콥스는 2013년에 그 금값이 $1,200 선으로 떨어질 거다라는 예측을 한 적이 있고 또 2007년에 아이슬란드의 그 금융위기에 빠질 수 있다라는 예측을 해서 맞춘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 제이콥슨이란 사람이 월가에서 굉장히 비관론자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사실 2014년 4월에 CNBC 인터뷰에서도 그 뉴욕 증시가 30% 정도 빠질 거라는 그런 비관 전망을 내놨었는데 그 비관적인 전망을 아직까지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사에서 얘기했던 그 제이콥슨이 신규 매수에 더 이상 나서지 말라고 얘기했던 이 조언에 대해서 연구원님들은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저는 동감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 조정폭은 말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또 저희 뭐 주식하는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가장 좋은 그럴싸한 배운 듯한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거. 미국의 지금 뭐 밸류에이션이 뭐 한 12개월 뭐 예상 순이익을 가져와 보면 한 17배 정도 되거든요. 이걸 보면 되게 높은 수준입니다. 그럼 이익이 막 그만큼 늘었느냐? 늘긴 늘었지만 그만큼 는 건 아니었거든요. 배당을 많이 주고 자사주를 많이 사주면서 주식의 엉덩이를 잘 토닥토닥 걸어줘서 유동성과 같이 맞물려서 주식이 올라왔는데 그럼 여기서 주식을 더 살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좀 물음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적어도 올해는 작년보다 미국의 이익이 줄어들 거라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라고 보면 조정폭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더 주머니에 주식을 담아 넣으세요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다.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 이 이코노미스트의 의견은 한 70%는 동의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이 기사를 보고 이 싹소뱅크라는 걸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OK저축은행 같은 거 아닌가 하는 좀 의구심을 가졌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좀 유명한 분이라고 하니까 좀 거기서 좀 신뢰성이 갑자기 확 생기는데요. 이 서동필 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논조가 아닌가 싶고요. 대신에 좀 굳이 뭐 6개월 동안 쉬어라, 좀 6개월이라고 언급한 거 이런 부분이 약간 조금 좀 미심쩍다, 좀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2014년도에 뉴욕 증시가 30% 정도 빠질 거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근거가 주식 시장에서 1년에 한 차례는 10% 정도 조정을 받고 또 5년에 한 번 걸로 25%에서 30% 정도의 하락을 하게 되는데 작년이 딱 그때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요새 경제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뭐 과거에 단행하지 않았던 뭐 QE라는 방법을 쓴다거나 뭐 저유가라는 갑작스러운 변수가 생기거나 초저금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런 변수들 사이에서 기존의 어떤 패턴, 흐름을 주식시장에다가 대입을 해서 예측을 하는 거는 좀 위험하지는 않은가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그런 분석을 좀 싫어합니다. 제가 잠깐만 비슷한 패턴이라고 해서 기술적 분석을 담당하는데 그걸 싫어한다 그러면 말이 돼요 지금. 계속 해보세요. 미안합니다. 그런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써야 되는 거죠. 과거에 분명히 상황이 다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는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뭐 ECB의 QE라든가 이런 돈이 계속 풀리고 있는 상황에서 뭐 경고를 할 수 있지만 6개월 동안 주식을 팔아치워라 이런 식의 좀 극단적인 좀 멘트는 좀 약간 쇼맨십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사에서 좀 흥미로웠던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6개월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6개월이라는 언급을 했는지 궁금하고 그러면 앞으로 6개월 후에 글로벌 증시 방향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뭐 주가가 지금 미국이 좀 비싼 구간이고 비싼 구간에서 뭐 2천만 원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고 작년에 미국 30% 올랐으면 뭐 한 번 정도는 쉬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차익 실현도 할 수 있는 욕구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비싼데 올인까지 안 줘놓으면 근데 6개월이라고 한 거는 이 양반 입장에서도 결국은 이제 페드의 금리 인상이 중요한 시장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뭐 미국이 금리를 올해 9월에 올리네, 6월에 올리네, 12월에 올리네 갑론을 박은 말인데 대충 지금부터 6개월 정도 하면 그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때 되면은 오히려 미국 금리 올리고 나면 이게 올린 게 경기 회복에 다시 또 신호가 아니겠느냐. 뭐 최근에 미국이 금리 인상 시점을 딜레이 시킨 건 지금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그 근거를 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합리적 합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려 그러면 결국 경기가 올라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냥 설명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말씀하신 대로 뭐 30-40% 이런 조정폭은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미국 경제가 그럼 지금 호황을 달려와서 여기서 정점을 찍었고 버블이 끝났느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물론 뭐 역사라는 게 반복이 되니까 5년, 10년 이럴 수 있지만 사실 이 금융위기를 우리가 대공황하고 비슷하다고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공황 이후에 미국 경제는 그래도 한 15년, 20년까지 계속적으로 또 올라오는 사이클이 있었거든요. 예, 골이 깊으면 또 길게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또 5년마다 반복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큘라 스태그네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장기 저성장 국면을 갈 수밖에 없을 거다 이랬는데 버냉키는 아니라 그랬다며요. 버냉키 블로그에 우리가 한번 반박성 글을 올리면 답을 해줄까? 그럴 수도. 문제가 하나 있어. 내가 영어를 그만큼 잘하지는 못해.
우리말로 나갔으면 번역을 좀 해주시죠. 아, 제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 네. 어쨌든 뭐 한번 논쟁을 한번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주간 전망대도 한번 초대를 한번 해요. 좋은 생각?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